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하는 개화에 반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첫 번째 운동 살펴봤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이모군란이라고 불리는 사건을 알아볼 거예요. 자, 이모군란 저번에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이 이모년 1882년에 군인 세력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란이라고 해서 사건의 이름이 이모군란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군인들만 반란을 일으켰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계기랄까? 스타트 지점이 군인인 거고, 실제로는 그 밑에 굉장히 많은 백성들, 특히 먹고 살기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우리가 흔히 하층민이라고 불리는 아래에 존재하는 계층들이 함께 가담을 해서 일어났던 굉장히 큰 규모의 반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은 당시에 어쩌다가 이러한 사건이 생겼느냐? 먼저 배경을 일단 살펴보면요. 개화에 반대하는 두 번째 움직임답게 실은 이 사건은 앞서 우리가 배웠던 개화 정책하고 매우 큰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개화 정책이 사실상 우리가 불평등 조약에 의해서 맺어진 그러한 개항 속에서 이루어진 변화였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수탈이 발생을 하게 돼요. 특히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우리랑 친밀하다고 생각했던 일본의 수탈이었죠. 우리 앞에서 봤듯이 일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뭔가를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쵸? 개항장 주위에서 일본 화폐를 쓴다든가 쌀을 무제한으로 수출을 해간다든가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든가 우리나라는 상당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돼요. 당장 우리가 조약 맺을 때 눈에 봤던 거 식량이 악화되잖아요. 쌀을 무제한으로 수출을 했기 때문에 물론 방공령이라는 조치로 나중에 대응책을 마련을 합니다만 이게 그렇다고 상대 국가를 상대로 쉽사리 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얘기했듯이 방공령은 실시하기 일정 기간 전까지 반드시 일본에다 사전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순간 일본 애들은 곧 조선에서 방공령 한대 이러면서 쌀을 어마무시하게 또 사가게 되거든요. 그 살 수 있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식량 사정이 계속 악화가 되면서 쌀값이 계속해서 폭등이요.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있는 집 사람들밖에 밥을 먹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일반적인 아까 말했던 이 하층민이라고 불리는 이 가난한 백성들은 굉장히 먹고 살기가 어려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결정타가 됐던 이 이모군란이라고 불릴 만큼 군인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된 나라를 지키기보단 나라의 반란을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이 이 개화 정책으로 만들어졌던 별기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내가 앞에서 별기군 얘기할 때 설명을 했었죠. 이 별기군은 개화 정책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특수하고 엘리트적인 군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이 신식 군대가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을 동안 예전부터 존재하던 이 구식군대들, 이 구식군인 세력들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요. 근데 가장 열받는 건 내가 일을 한 만큼 대가를 지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월급을 국가가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월급을 못 받는 데에는 이 개화 정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별기군에 우선적으로 군사비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구식군대한테 줄 만큼의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 이런 것도 항목을 했지만 여기에 더해서 당시 이 고종의 힘을 키우기 위해 고종을 뒷받침했던 민씨 세력 있잖아요. 명성황후 집안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좀 해먹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개화정책 투자한다. 요 비용에서 이 재정에서 얘네들 이제 횡령 이렇게 빼먹는 것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요런 것들로 인해서 99군대가 상당히 오랜 기간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99군대들이 불만에 가득 차 있고 또 한편에서는 마찬가지로 백성들 역시도 이 개화 정책에 대해서 와 신기한 게 들어오네 이런 게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주겠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식이 가득했다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인 배경으로는 개화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사정의 악화 이런 것들 1차적으로 있는 데다가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게 바로 별기군과 구식군대 사이의 차별 대우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타가 되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개화 정책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표시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물론 자기들이 직접 한 건 아니고 양반들에서 의사표시가 됐죠. 위정축사 운동 끊임없이 말로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양반층들이 임금님 개화 정책 이거 침략적입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지적을 했음에도
밀어붙였잖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민중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군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폭발을 하게 됐다라는 거지. 사건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굉장히 뒤숭숭한 불평불만의 그러한 분위기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이 사건의 이름이 이모군란답게 90군데가 결정적으로 빵 터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정부의 약올리기나 다름없는 월급 주기인데요. 우리 교과서에도 적혀 있는데요. 자, 별기군이 창설되면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90군인들. 자, 지금 이 90군인들은 여러 가지 별기군과 차별 대우 속에서도 특히나 가장 불만이 됐던 건 이 월급. 자기에 대한 그 대가거든요. 이 월급이라는 게 일한 대가인데 이거를 거의 한 1년, 2년 뭐 이렇게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99인들이 이제 뭔가 분위기 안 좋으니까 눈치를 보던 이 민씨 세력들,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군인들아 우리가 지금 재정 상황이 나빠서 니네한테 못 주던 월급을 다는 못 주고 그동안 못 줬던 것 중에 한 달분 정도는 지금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군인들이 지금 당장 월급을 못 받으면 나도 나지만 내 처자식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쌀값도 올랐으니까 미칠 지경이었는데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래서 야 이번 달에도 아주 빡쳐서 난 일어날지도 몰라 하는 와중에 준다고 하니까 꾹 참고 월급 받으러 간 거예요. 한 달치만이라도 받으러 갔는데 월급 봉투라고 당연히 이때는 이제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보통 쌀로 줘요. 곡식이라고 이렇게 주머니를 한가득 받았는데 미묘해. 뭔가 냄새도 나는 거 없고 무게도 묘한 거야. 그래서 안에를 탁 들여봤더니 썩은 쌀이 들어있어. 모래가 들어있어. 쌀이 아닌 거야. 엉망진창인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 군인들이 아니 이럴 바엔 차라리 주질 말지 이러면서 너무 열이 받은 거야. 이딴 것도 월급이라고 주냐 이러면서 결국엔 이게 이제 결정적인 난이 되어가지고 이모군란이 시작이 되고요. 자, 근데 이 이모군란 군인들이 무기 들고 난 일으키니까 나라를 지켜야 될 가장 충성심의 표본 아니에요. 이 군인조차 난을 일으키는데 우리도 가자 하면서 이제 동네 하층민들이 같이 끼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모군란이 전개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게 된 세력에게 쳐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개화 정책을 추진하던 고위 관료의 집, 대표적으로 민씨 집안인 거죠. 민씨성을 가지고 있는 관료 세력들 혹은 개화파 관료 세력들. 사실상 요놈이에요. 같은 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사람들이나 혹은 이제 군인들 입장에서는 차별 대우의 상징, 별기군을 훈련시키던 일본인 교관, 요런 사람들 살해를 하고요. 또한 도시 하층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자신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악화시켰던 일본 세력을 습격을 한다든가 민씨 세력을 습격을 한다든가 이런 정책을 추진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민씨 세력 내지 외세, 특히 일본 세력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근데 보니까 요놈들이 주로 모여서 정치하는 곳이 결국 궁궐, 경복궁이거든. 최종적으로는 경복궁까지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군중이 궁궐까지 공격한다 돼 있는데 이 궁궐이 경복궁이에요. 그래서 경복궁을 급습하니까 완전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왕과 왕비가 깜짝 놀랐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나 더 놀랐던 게 왕비, 명성황후예요. 왜냐하면 당장 백성들이 공격한 사람들 성씨가 되게 민씨잖아. 그치? 자기 집안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 이 들어왔던 백성들이 입 모아서 하는 말이 명성황후 저것 좀 혼쭐 내라. 명성황후 저것 좀 권력에서 끌어내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명성황후 입장에서는 이대로 궁에 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급하게 도망을 나가게 되는데요. 자, 이 모습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역시 아버님의 나는 천하제일입니다. 과연 멋진 난입니다. 오호, 중전께서도 난에 관심이 있으셨던가요? 나는 사대부의 기계와 선비의 고고함을 표현한다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놈은 참 특별합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 들여야 하는 정성이 남다르지요. 조금만 소홀하거나 조급증을 가져도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상. 네, 아버님. 주상께서 최근에 양유와의 교류에 관심을 표명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니될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그래야지요. 아셔야 할 깹니다. 하오나 아버님, 꽃을 피워보지 않고 어찌 꽃을 피우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천주교 아편을 앞세운 양이에게 나라의 문을 열어주었다가 몰락의 길을 걸은 청의 교훈을 잊으셨습니까? 중요한 건 대국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는 점입니다. 서양과의 교류가 없다면 오랑캐를 다스리는 지혜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중전, 지금 정치를 하려 하심이요? 이 나라 사직이 외척의 득세에 어떻게 유린되었는지 벌써 잊으셨습니까? 만약 중전께서 그 전체를 다시 밟으시겠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삼키기가 싫습니다. 이 맛이 너무 달콤해서 삼키기가 싫어요. 그러자니 녹아버리네요. 참으로 안타까운 맛입니다. 초콜릿?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말하나요? 쇼콜라. 쇼콜라. 훨씬 부드럽습니다. 아, 처음 보시죠? 벅국에서 온 화가이자 의사십니다. 언더우드 씨와 함께 왕실 진료를 도와주실 겁니다. 왜 그래, 랑고? 랑고 왜 그래? 그만아! 왜? 어디가? 언제 만나요? 마만 지금 어디 계시오? 무슨 일이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최상궁께서는 지금 왕후께서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시는가? 도성한 사대문을 봉쇄하고 철저하게 검문하라! 마마는 반드시 잡아라. 예. 마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난 이 나라의 왕비입니다. 내 어미를 죽인 것도 모자라 미친 폭도들에게 먹잇감처럼 내놓다니요. 아니, 난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이번 폭동의 원인은 일본과 양의를 끌어들여 나라를 욕배인 중전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의 표시이옵니다. 서둘러 중전의 죽음을 선포하고 민심을 달래소서. 동척하시옵소서. 동척하시옵소서. 그래서 영상 보시면 얘들아, 군인들이 딱 옷차림이 99군데잖아요, 그쵸? 요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명성황후 이제 급습하려고 하니까 명성황후가 개화 정책을 했던 사람답게 드레스 입고 도망가는 거 보이죠?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는 한복 입고 도망을 갔었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명성황후는 이제 도망을 갔고요. 고종은 이제 이러한 민중들의 불만에 달리기 위해서, 이 민중들이 참 대단한 게 유교 정신이 투철해서 그런가 왕은 안 건드려. 그래서 왕이 니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결국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개화 정책,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 그래서 개화 정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결국 개화 정책을 하지 않는다? 반대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쇄국이죠. 자, 쇄국하면 떠오르는 인물? 대원군입니다. 그래서 고종은 아버지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흥선대원군을 불러오게 돼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됩니다. 다시
집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흥선대원군은 동시에 더 이상 개화 정책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개화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취소, 중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교과서 여기도 적혀 있듯이 통리기무화무, 별기군 폐지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당시 백성들이 결국 개화 정책의 상징 민씨, 명성황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니네가 원하는 대로 명성황후가 이제 더 이상 권력 못 잡게 하려고 처벌을 하려고 했는데 명성황후가 니네가 사고 쳐가지고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명성황후 장례식도 치러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진실을 알고 있죠. 도망을 간 건데 실제로는 장례식을 치러버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마치 명성황후가 죽은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명성황후 안 죽었잖아요. 그쵸? 궁 밖에서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는 명성황후가 역시 살아남았던 개화파 민씨 세력과 연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대로 있다간 우리가 기껏 지금까지 열심히 추진했던 개화 정책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물거품이 된다. 이러면서 이걸 막으려면 우리가 지금 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상황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뒤집어 엎으려고 하니까 일종의 자기들 군사라고 했으면 별기군이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원군을 뒤엎을 만한 힘이 모자란 거야. 이 세국 정책을 다시 중단시킬 만한 이러한 힘이 모자랐다라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명성황후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와줘 하게 되는 거죠. 외부 세력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외부 세력은 대원군도 꼼짝만할 만한 힘이 센, 강력한 뭔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의지가 되는 믿음이 있는 존재가 돼야겠죠. 근데 분위기를 봤을 때 침략적인 조약을 맺었던 일본은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서양 역시도 이제 막 사귀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좀 긴밀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오픈해서 도와달라고 하긴 애매해. 자, 그럼 누가 남았죠? 우리가 서양하고 국가 체결할 때도 믿음직스럽게 정보를 요청했던 나라 청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청나라에게 오빠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청나라가 우리가 이제 위기에 빠지면 도와주는 국가였잖아요. 그 전부터. 요런 것 때문에 결국 청나라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된 거고요. 마침 이 청나라 역시도 이제 이전에 미국과의 수교를 제안을 하면서 미국 제안하면서 국제적으로 조선 내 거야 약간 이런 신호를 보냈잖아요. 이 신호를 결정적으로 뭔가 쐐기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명성황후가 하니까 잘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아 니네 위기래매 우리가 도와줄게 라는 명분으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란에 진압하겠다고 하는데요.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제 대원군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게임 끝났는데 내가 이미 정리 다 했는데 이 새끼들 뭐지? 하면서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청나라가 오히려 대원군 네가 오히려 이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냐. 실제 그런 썰도 있어요. 대원군이 알고 보면 뒤에서 조종했다라는 막 그런 식의 이제 책임 소지를 물으면서 계속 갈등을 해. 대원군 널 믿을 수 없다. 청은 막 이러고 대원군은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청나라가 왜 끼어드냐. 내가 정리 다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막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청나라가 또 재밌는 딜을 해요. 대원군아 네가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까 내가 네 얘기를 한번 진지하게 논리적으로 맞나 안 맞나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 근데 내가 너에 대한 신뢰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군사가 있는 곳으로 와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당시 경복궁에서 고종 옆에 붙어있던 대원군을 불러요. 부르면서 네가 정말 당당하고 정의롭고 네가 떳떳하다면 주위에 부하들 데리고 오지 말고 네 혼자 우리한테 와라. 우리한테 와서 진실을 얘기해라. 그냥 네가 그러는 자체만으로도 네가 떳떳하다는 증거야.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원군 입장에서는 꿀릴 게 없는 거야. 그래? 나는 당당해. 이러면서 이제 혼자 청나라 군대가 있는 군사 기지 약간 베이스 캠프로 찾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실은 이때 대원군의 부하들이 다 뜯어 말려요. 부하들이 청나라 한식거리가 묘하다, 이상하다, 이거 아닌 것 같다 하는데 대원군이 설마 나 왕의 아빠야, 왕의 친아빠야, 나한테 뭔 짓 하겠니? 뭐 날 죽이겠니? 날 잡아 잡수겠어? 청나라도 그 국제적 시선이 있고 어떻게 조선 땅 안에서 나한테 먼지거리 하겠니? 이러면서 이제 대원군이 부하들 안심시키고 홀몸으로 가거든요. 그대로 청나라가 대원군을 납치, 압송을 해갑니다. 그래서 청나라 수도 베이징으로 데리고 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죠. 그래서
설마 나한테 뭔 짓 하겠니 했는데 뭔 짓을 했어요. 그래서 압송, 납치를 해가고요. 그래서 중국 베이징에서 대원군은 그때부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원군이 갑작스럽게 끌려가게 되니까 굴란 세력들이 99군대 세력들이 당황해가지고 막 어영부영할 때 명성황후가 다시 얘네를 청나라 군대의 힘을 빌려가지고 처단을 한 거야. 다시 권력을 잡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이모군란은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개화 정책에 반대하면서 들고 일어나서 대원군을 재집권시킴으로써 쇄국 정책이 다시 추진되나 했으나 결국에는 이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했던 개화파 세력 그리고 이들 뒤에 있었던 청나라 이들의 힘에 의해서 결국에는 개화 정책이 다시 부활을 하고요. 그리고 대원군은 압송, 베이징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뭐 잠깐 좀 시끄러웠지? 나랑 결국 변한 게 없는 거죠. 그대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내부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해결을 못했어요. 이게 이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자, 이모군란의 결과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모군란은 솔직히 내용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영화 한 장면 같이 그냥 드라마 같은 느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변한 것도 없어 비고 실패로 끝난 사건이잖아. 안 중요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 사건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어느 나라한테? 청나라한테. 자, 근데 세상에 공짜 없거든요. 청은 이걸 계기로 조선에게 내가 너를 도와준 수고비를 내놓아라 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청나라가 원했던 국제사회한테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조선 내 거야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자, 이 조약이 너무 중요한데 이름이 깁니다. 그래서 이름 외우실 때 상당히 학생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조약인데요. 자, 교과서에 진한 글씨로 친절하게 적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름이 무려 10글자나 되는 어마무시한 조약인데요, 얘들아. 자, 앞에 조약들과 다르게 이 조약은 이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인데요. 자, 일단 이름만 봤을 때 얘들아 무역, 상민 이런 단어가 들어갔죠. 기본적으로 이 조약은 경제적인 내용을 주류로 가지고 있는 조약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특히 일본을 상대하기 위해서 청나라가 조선아, 니네 이제 개화했으니까 나도 너희 나라에 본격적인 뭔가 교류, 무역을 할란다. 이거와 관련된 다양한 경제적 특권을 내놓으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청나라 상인들을 위해 다양한 경제적 특권을 마련을 했던 조약인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내용은 경제적 특권이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다른 나라 상인들은 그 우리 앞에 거류지라는 단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항장 부근에서만 장사를 할 수 있었던과 반면 청나라 상인들은 조선의 내륙, 그러니까 내부, 개항장이 아닌 그 내부까지 진출해서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고요. 요게 일단 1차적인 중요한 내용. 자,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자, 청나라는 국제적으로 쐐기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조선은 내 거라는 거. 자, 그거 우리 앞 시간에 무슨 권리라고 했었죠? 종주권이에요. 자, 이거를 명확하게 첫 번째 조항에다 박습니다. 조선은 내 거다 라는 내용의 문장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조선이란 나라는 이제 내가 가진 나라니까 앞으로 조선의 정치 운영을 할 때도 청나라가 항상 도움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야. 청나라가 간섭을 할 수 있는 내정 간섭의 근거가 되겠고요. 이 내정 간섭의 상징으로서 내가 종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일종의 증거로서 조선에 뭔가를 보냅니다. 이게 교과서에 적혀있는 고문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고문. 이 고문이 그 주리를 틀라 이러는 고문이 아니고요. 그 아픈 고문 아니에요. 이 고자가 충고하다. 그러니까 문자가 물어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고민이 있고 궁금한 게 있고 잘 모르는 거 있을 때 옆에서 조언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이걸 고문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은 코치?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멘토, 코치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 고문이라는 게 그래서 어디까지나 조언이야. 결정은 우리가 내려야 되는데 청나라는 이 고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감나라 배나라 아예 내정 간섭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정치의 뭔가 자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참고로 얘들아, 청나라에서 보낸 고문이에요. 당연히 고문들의 국적은 대부분 어디겠습니까?
중국인들이겠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예외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요.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이니까 이름도 특이하겠죠. 웰렌도르프라고 합니다. 웰렌도르프 대표적인 재정 고문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돈 문제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상담을 많이 했던, 조언을 많이 했던, 그러니까 좋은 말로 조언이지 간섭질을 많이 했던 사람이 이 웰렌도르프라는 사람이고요. 뒷사건에 또 연결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서 나쁠 건 없겠다. 웰렌도르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충격적인,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치명적인 조항, 교과서에 적혀있는 군대 주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한미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청나라 군대가 청의 군대가 조선에서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아, 니네 보니까 니네 나라는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는 나라네. 이러면은 니네 나라 안전, 안보, 치안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니? 참 명분은 좋아요. 근거는 좋아. 그래서 우리 청나라가 널 지켜줄게 라는 명분인데요. 사실상 이 군대가 궁궐 주위에 막 머물고 있고 하니까 고문들이 이제 충고 수준이 아니라 간섭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청나라에게 압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청나라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특권을 얻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조선 역시 이전까지는 청나라에게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고 신뢰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청나라도 우리를 먹으러 오는 것 같은데 라는 위기심을 느껴요. 위기감을 느끼게 되면서 그러면 청나라도 견제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뒤에 이제 체결되는 게 러시아와의 조약이기도 해요. 이 사건이 지금 1882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조약 자체가 이제 1882년에서 83년 사이에 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4년에 러시아랑 조약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청나라도 그렇게까지 신뢰감 있는 존재는 아니구나,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였다라는 거고요. 자, 이것만 해도 상당히 심각해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있죠. 가만히 있었는데 조선이 도와달라고 해서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 막 죽고 말이야. 우리 공사관, 외교관 건물도 불타고, 이 뭐야? 어느 나라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본입니다. 별기군 훈련하러 왔다가 일본인 교관 살해당하고요. 그쵸? 일본 공사관도 불타고 난리가 나요. 이때 일본이 제물포, 인천 쪽에 피신을 가 있었거든요. 피신을 가 있다가 이제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걸 보면서 일본이, 야, 니네 나라 뭐냐? 우리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한테 이제 뭔 짓이냐? 이건 누가 봐도 우리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일본이 어디에 피신해 있는 상태에서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그치, 수도와 가까웠던 인천, 제물포에서 피해 보상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조약은 제물포 조약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당연히 제물포 조약은 피해 보상답게 엄청난 양의 배상금을 지불을 하게 됐던 그런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물포 조약의 가장 일단 첫 번째 핵심은 배상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이 조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청나라의 이제 모습들을 보고 위기감을 되게 느껴요. 위기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면서 이제 청나라를 견제하려면 자기들도 군사력이 필요하거든. 그래가지고 니네 나라는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기는커녕 우리를 공격하네. 니네 나라 군대를 믿을 수 없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공사관을 경비할 병사가 필요해. 이 경비병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의 군대를 역시 조선 내에 주둔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제물포 조약에서 되게 위험했던 또 하나의 조항이에요. 요거 군대 주둔. 그래가지고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이나 제물포 조약 둘 다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 안에서 머물게 되는 굉장히 극악한 상황을 낳았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나라 이제 정치적 자주성을 위협하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고, 심지어 청나라, 일본 둘 모두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군대가 있어요. 전쟁 나기 딱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엄청난 불안감, 위기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모군란 결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내용 학습지에 내가 또 정리를 해놨으니까 밴드에다가 파일 올려놓을게요.
보시면서 부족한 내용 채워보시면 되겠고요. 요렇게 이모군란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모군란은 진짜 얘들아 우리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드라마처럼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빡친 군대가 개화정책 반발하면서 하층민과 같이 난을 일으켰던 사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 뒤에 맺어진 이 조약들 2개의 조약이 굉장히 큰 위기감을 낳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신정중은 똑똑하니까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2명의 인물을 좀 알아두시면 나쁠 거 없거든요. 이게 세계사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한 명은 내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독일인 제정곰은 웰렌도르프. 요 사람이 문제가 가끔 어렵게 나올 때라든가 우리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에서 한 번씩 이름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그래가지고 알아두시면 좋은 사람 웰렌도르프고요. 또 한 명이 더 있는데요. 중국사 좋아하는 친구들이 가끔 들어본 사람이기도 해요. 이름이 좀 유명해서 원세계라고 동그라미 3개 이름이. 원세계 중국식 발음으로는 위안스카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엄청 유명한 아저씨라서 원세계 위안스카이라고 이 아저씨가 일종의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장군이니까 우리나라 왜 왔겠습니까? 그치. 아까 우리나라 이제 청나라 군대가 주둔한다고 했잖아요. 이 군대를 이끄는 최고 지휘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왔었던 사람이 이 원세계인데요. 요때 이제 조선에서 청 군대를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군사력을 바탕으로 힘을 키웠던 이 원세계라는 아저씨는요. 나중에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나라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던 사람인데요. 정말 혁명가적으로서 뭔가 시민의식이 가득하고 막 민주적인 인물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요. 진짜 순수하게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 혁명 세력 좀 일종의 협박? 해가지고 대통령 먹은 아저씨예요. 그러고서 다시 중국 황제가 되려고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나름 중국 근현대사에서 되게 큰 획을 그었던 아저씨라서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약간 상식 퀴즈로도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인물이에요. 동그라미 3개, 원세계, 위안스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2 인물이 이모군란 때 우리나라에 왔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모군란 내용 어렵지 않아요. 그 조약 내용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 많았어요. 안녕.